자, 한국의 지금 경제 위기는 그러면 어떻게 올 거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 않겠어요? 한국도 지금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요. 자, 한국도 지금 미국 따라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금리 역전이 되어서 미국이 더 높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에 지금, 그래서 한국에도 고물가 또 더 나아가서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가 계속될 겁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역전된 상태에서 미국이 만약에 9월 달에 또 0.75를 올리면요. 1%가 미국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이야기를 했죠. 0.25씩 이제 올리겠다. 0.5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격차가 9월 달쯤 되면 지금 0.75 이상 벌어질 겁니다. 연말쯤 가면 1% 이상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물가 또 고금리 하나는 고환율이죠. 지금 미국하고 이 한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환율 불안이 지금 크게 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국의 또 다른 위기 중에 하나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한국의 성장률이 2.5%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언제 이야기를 했냐? 한 달 전에 그래서요. 한 달 전에. 한 달 만에 2%로 낮춘다고 지금 한덕수가 어제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2%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달 전에는 2.5라고 했다가요. 자, IMF는 2.1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금리를 올림에 따라 급속한 경기 침체가 내수 침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물가에 지금 금리까지 높아지고 하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수입을 안 할 거고 한국의 내수도 줄어드는 양상이 발생할 거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대 인플레가 4.7%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가 4.7. 그래서 물가가 더 뛸 거라고 하는 기대 인플레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물가 불안이 더 심화될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수입이 사실상 앉아서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더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 인상 요구는 더 강해질 거다. 그래서 이 소비 심리가 급냉을 하고 정부는 10월 달쯤 돼서 이제 물가가 정점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실제 정부가 이건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스스로도 낮아질 거라고 별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 소비 심리 지수라고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체감 효과를 나타내는 이 지수가 86으로 지난 6월 달에 96.4보다 10.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2020년 9월에 80.9 그때 코로나 한참 와서 이 봉쇄되었을 때보다 지금 조금은 높지만은 2년 만에 가장 낮은 지수고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 소비자 인식이 지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9, 기대 인플레는 4.7 역대 최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86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겪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기의 소득 중에서 은행에 이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한 달에 작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래서 고통스럽고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규모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 이 두 가지 고통이 지금 한꺼번에 오고 있고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 수박이나 이제 삼겹살 사 먹기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효과가 서서히 커지게 될 건데 소비 심리가 점점 더 급냉할 거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소비는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매출도 줄어들고 수출도 잘 안 되고
내수도 잘 안 되면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또 안 할 거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되는 속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요, 소비, 투자 등 내수도 문제지만은 수출 부진이 더 심각하다. 미국, 중국 경기가 급냉하면서 이게 수출이 지금 올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당분간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건데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느냐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올해 하반기의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10%나 더 줄어들 거다. 그래서 63%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이게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장이요,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 했는가 하면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협회장들에게 지금 굉장히 조심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새 출발 기금 125조 등 민생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좀 이 부분에도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플랜을 한국경제가 어제 입수를 했습니다. 이거 좀 소개를 드리겠어요. 채무조정 플랜요. 코로나 피해 사실 입증할 때는 1인당 30억까지 부채를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상한 기간을 최장 20년을 연장해 준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주고 1인당 대상 한도액이 30억이다. 그래서 담보나 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기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은 전부 채무조정 대상이다. 자, 캠코가 어제 이 회의를 열어서 이 내용을 설명을 각종 은행 기관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신청하려면 코로나로 인한 대출 만기 연장 상한 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되고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소득 재산 상환 능력에 따라 무담보대출 원금의 60에서 90%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이력은 없지만 개인 신용 점수가 낮거나 6개월 이상 휴폐업을 한 사실을 입증하면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되어 무담보대출은 연 4, 5%대, 담보대출은 3%의 채무조정 금리를 적용해주고 최대 3년 거치기간을 두고 최장 20년으로 갚아라. 또 채무조정 대상 한도액이 파격적이라는데 개인 자영업자의 한도는 25억, 담보 보증 15억, 무담보 10억, 법인 소상공인은 30억. 담보 보증 20억, 무담보 10억. 그래서 이중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대출이나 전세 대출 등은 예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억 원을 빌린 법인까지 지원해 주라니 이제 빚폭탄을 안아야 되는 금융사들이 쏘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정부가 이런 취약계층 금융지원 의논할 때마다 도덕적 해이와 민간 금융회사의 책임 전가 등이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정부의 125조 플러스 알파 금융부분 민생 안정 대책의 핵심인 새출발 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한도가 1인당 최대 30억까지 나오면서 이건 도덕적 해이다. 금융사들은 이걸 지원한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손실 부담과 악성 민원 가능성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30억이 이렇게 되면서 예상보가 한도가 높게 책정되었다. 통상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도가 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인까지 염두에 두고 상한선 30억으로 정했다. 영세 사업자가 아니라 수십억 빚을 질 만큼 담보와 신용을 갖춘 법인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래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사업주가 솔직히 개인 용도인지 사업 용도인지 가계 대출인지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은행으로서 구별을 하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 코로나 와중에서도 꼬박꼬박 돈을 갚아온 차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깎아준다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부가 부실 차주의 무담보 보정부 대출을 갖다가 새출발 기금이 매입하고 나머지는 채권자인 금융사의 동의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한다는데, 금융사들은 부실 차주의 채권을 시장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캔코에 팔게 될 거다. 그래서 20억짜리를 2억에 팔게 되면 18억은 누가 감당하냐.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사 감정을 받은 가격으로 채권을 넘기고 나중에 많이 회수되면 사후정산 해주겠다지만 처음부터 탕감해주는 건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요 나중에 많이 들어올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은 시장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채권을 팔 때는 회계사 감정가에 프리미엄이 붙지만은 캠코에다가 팔 때는 이런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이야기하고는 보통 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도 손실률이 7~80% 수준으로 은행은 20%라도 건지지만은 과거 국민행복기금 때는 금융사가 6~7% 받았는데 지금은 규모나 채무조정 폭이 훨씬 커서 금융사 손실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캠코에 채권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상한 일정 조정 금리 할인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비용이 엄청 들 거다. 그래서 조달 금리가 비싼 상황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이 자본이 작은 제2금융권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캠코가 말하는 부실 차주는 10일 이상 단기 연체자, 고객 연체 등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 차주 등이라고 하는데,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이 너무 넓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멀쩡한 게 없어요. 국가에 지금 무역도, 내수도, 그리고 인플레도, 금리도 지금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와중에 이런 정도 역대 최고 규모의 부채 탕감을 해준다. 자, 나라 참 망조가 들었습니다. 자, 이거 해주다가요 좀 있다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갔던 악성 소수 외에 지금 2,500만 3천만 명 가량이 현재 이 부채 위기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몇 천만 명 규모가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탕감하겠습니까? 나 정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봤을 때 나는 한 4천조 규모가 이 부채 위기에 포함될 수 있는 액수고 한 3천만 명의 국민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들이 나중에 안 갚겠다고 나서게 되면 국가 부도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금융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참으로 걱정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만